조용한 새벽, 형광등 아래에서 한 사건이 시작되었고 모든 흔적이 사라진 자리엔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씻었다 말했고 누군가는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진실은 늘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짧은 기록은 완벽한 범죄라 불린 사건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여름은 눅눅했죠. 서초동 오피스텔 복도에 희미한 형광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밤 공기엔 먼지와 습기, 그리고 어떤 낯선 기척이 스며 있었죠. 도윤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복도 끝, 그곳이 서연의 집이었죠. 몇 주째 그는 같은 시간에 담배를 피우며 그 방 안의 소리를 엿들었어요. 낮은 웃음, 물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새벽에 들려오는 신음. 그 소리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형체를 얻었죠. 단순한 호기심은 서서히 뒤틀린 욕망으로 변해갔어요. 오늘 밤, 그 욕망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도윤은 손에 쥔 흉기를 천천히 눌러봤어요. 냉기와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죠. 그건 계획된 밤이었어요. 그는 이미 서연의 약혼자가 새벽마다 집을 나서는 시간을 외워두었어요. 사람의 움직임은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익히는 건 어렵지 않았죠. 새벽 5시가 지나면 그 방엔 늘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는 그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잠금음이 울리지 않았어요. 눅눅한 공기와 함께 문이 미세하게 열렸죠. 숨을 들이마신 그는 문을 밀었어요. 안쪽에선 은은한 향수 냄새와 냉방기의 바람이 섞여 흘러나왔어요.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커튼은 절반쯤 쳐져 있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침대 모서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2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서연, 그리고 친구 민주. 도윤은 잠시 멈췄어요. 한 명이라 생각했던 그 방에 2명이 있었어요. 뇌가 얼어붙은 듯 멈췄지만 본능이 먼저 반응했죠. 민주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어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침묵. 그리고 비명.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팔을 들어 칼을 휘둘렀어요. 칠흑 같은 공기를 가르며 쇠끝이 살을 찔렀죠. 민주의 몸이 비틀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방 안엔 단 한 줄의 목소리도 남지 않았죠. 민주의 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 피가 바닥 타일을 타고 번지며 방 전체로 퍼졌죠. 서연은 눈을 떴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그림자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숨결은 피 냄새와 섞여 무겁게 흘렀죠. 조용히 해. 낮게 떨어진 목소리는 냉기보다 차가웠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순간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살던 공간이 순식간에 낯선 무덤처럼 변해 있었어요. 서연의 시선이 민주의 손끝으로 향했어요. 바닥 위로 늘어진 팔, 미동조차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차가운 공기 속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았어요. 떨리는 눈빛을 보고 오히려 웃었죠.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서연의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하얗게 굳어갔죠. 그가 다가올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도윤의 눈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무언가에 몰입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는 칼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어요. 서연은 몸을 움츠렸어요. 말없이 숨만 내쉬며 그를 바라봤죠. 그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차가운 손끝이 목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서연은 몸을 돌리려 했지만 그의 손이 먼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에어컨 소리도 바깥의 차 소리도. 오직 두 사람의 호흡만 남았죠. 그의 숨결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서연의 몸은 경련처럼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커튼 사이로 스민 달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었죠. 그 빛마저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고 그 순간 세상은 무너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숨이 가빠졌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그 눈빛엔 인간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저 실험처럼 자신이 만든 공포의 결과를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서연은 몸을 움츠렸어요. 공포가 언어를 집어삼켜버렸어요. 도윤은 욕실로 그녀를 끌고 갔어요. 욕실 타일은 차갑고 젖어 있었어요. 그는 수도꼭지를 틀었고 물이 쏟아졌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물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말은 물소리에 묻혀버렸어요. 도윤은 그 물을 손으로 떠서 그녀의 얼굴에 흘렸어요. 피와 물이 섞여 흐르고 욕실은 서서히 붉은 빛으로 물들었죠. 그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표정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듯 자신의 흔적을 지워내듯. 그러나 그 눈빛 속엔 죄의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리된 사람의 표정이었죠. 서연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공포와 체온이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욕실 수건을 들더니 손목에 묻은 피를 닦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렸죠. 손끝에 남은 머리카락을 유심히 바라보며 웃었어요. 깨끗하게 해야지 그 말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가장 끔찍했어요. 그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젖혔어요. 피가 스며든 시트를 바라보다가 가위를 꺼냈어요. 천이 베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죠. 도윤은 손끝으로 오려낸 천 조각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죠. 그는 테이프를 꺼내 들고 바닥과 벽, 그리고 침대 주위를 눌렀어요. 털 한 올, 흔적 하나라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그 꼼꼼함은 섬뜩했어요. 모든 걸 치운 그는 다시 한번 방을 둘러봤어요. 피는 닦였고 흔적은 사라졌어요. 그는 욕실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 얼굴엔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이웃의 얼굴, 바로 옆방의 청년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엔 여전히 형광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피 냄새와 연기가 뒤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새벽 6시가 가까워지자 오피스텔의 복도는 정적에 잠겼어요. 도윤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죠. 그 안에는 오려낸 천 조각과 테이프 조각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발소리는 유난히 가벼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 듯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환청이었어요. 그는 스스로의 귀를 믿지 않았죠. 문이 닫히며 세상이 완벽하게 차단됐어요. 주차장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어요. 콘크리트 벽에 박힌 형광등은 깜빡이며 미세한 소음을 냈죠. 도윤은 낚시 가방을 열고 안쪽에 비닐봉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퍼를 닫았죠. 그 지퍼가 닫히는 소리는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그는 가방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강 둔치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새벽바람은 차가웠고 물결은 고요했죠. 도윤은 낚시꾼처럼 보였어요. 그 낚시 가방을 열어 안에 있던 봉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물가에 섰죠. 물은 검고 깊었어요. 봉지를 던지자 물이 잠깐 출렁이고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가 던진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흔적, 인간의 조각이었죠. 도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새벽 햇빛이 도시의 끝자락을 스치고 있었죠. 그는 어제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습관적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고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그 인사에 의심조차 품지 않았죠. 평범함 속에 감춰진 괴물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시간은 흘렀고 오전 9시 30분. 서초서의 신고 전화가 울렸어요. 살려주세요. 오피스텔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신음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끊기기 직전까지 들리던 마지막 한마디. 친구가 그 짧은 외침이 경찰의 움직임을 이끌었죠. 도현 형사와 민호 형사가 동시에 출동했어요. 그들의 차는 도로를 가르며 서초동으로 달려갔죠. 현관문이 열리자 피 냄새가 밀려왔어요. 형사들의 눈에 비친 건 피로 얼룩진 침대,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두 여성이었어요. 민주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죠. 형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맥박이 있어 그의 손끝이 미세한 떨림을 느꼈어요. 한 사람은 이미 싸늘했어요. 서연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죠. 목에는 끈 자국이 선명했어요. 현장은 혼돈이었어요. 피가 말라붙은 바닥, 닦인 흔적, 정리된 테이블. 모든 게 이상했죠. 형사 도현은 주저앉은 채 벽면을 훑었어요. 지문이 없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창문, 문 손잡이, 컵, 휴지통. 모든 곳이 비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고의로 시간을 되감은 듯한 현장이었죠. 민호가 거실 구석의 욕실 문을 열었어요. 욕실 안은 깨끗했어요. 세정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죠. 수건이 반듯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바닥 배수구 근처엔 미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도현은 그 자국 위에 손전등을 비췄어요. 씻긴 흔적이다. 낮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욕실 안의 정적이 더 깊어졌죠. 민주가 병원으로 이송되며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형사들이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죠. 그녀의 눈은 흐릿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 둥근 얼굴이었어요. 빨간 운동화, 안경 썼어요. 형사들은 즉시 인상착의를 기록했어요. 도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메모를 덮었죠. 찾자. 이건 면식이야.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오피스텔 주민 탐문이 시작됐어요. 300세대가 넘는 건물, 각 방마다 형사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사람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잘 몰라요.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복도마다 냉기만 흘렀어요. 도현은 끝방에서 멈췄어요. 옆방의 문에 손을 얹었죠. 이름표엔 김도윤이라 적혀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죠. 본능이 이미 그 문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형사 도현은 옆방 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문고리는 미세하게 따뜻했죠.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둥근 얼굴, 뿔테 안경, 그 평범한 인상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죠. 뭐죠, 형사님? 그는 태연하게 웃었어요. 방 안에서는 커피 향이 났어요. 도현은 그 냄새가 불편했어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그 냄새 안에 뭔가를 덮어둔 느낌이 있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테이블 위엔 정리된 컵 2개, 쓰레기통엔 비닐이 가지런히 말려 있었죠. 도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은 어디 있었습니까? 도현이 물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냥 집에 있었어요. 담배 좀 피우다 잤죠. 그 한마디가 허공을 묘하게 흔들었어요. 담배. 도현의 시선이 바닥의 재 하나에 멈췄어요. 너무 깨끗한 바닥은 오히려 불안했죠. 그날 저녁, 서초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엔 보고서 더미가 쌓였어요. 도현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손끝이 떨릴 때마다 허공에 불을 붙이는 흉내를 냈어요. 형사님, DNA 결과는 아직입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탁하게 울렸죠. 도현은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나온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긴 공기를 잘랐어요. 밤은 길었고 밖은 이미 검은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국가수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현은 전화를 받는 손이 굳었죠. 짧은 정적 후 들려온 목소리. 일치합니다. 단 3글자가 그의 귓속에서 폭발했어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선 너머의 정적이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울렸죠.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그 옆방의 문이었어요. 그 문 뒤에서 미소 짓던 그 남자의 눈빛이었죠. 형사들은 즉시 움직였어요. 오피스텔 복도엔 다시 긴장한 공기가 흘렀어요. 도현은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죠. 김도윤 씨, 경찰입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3번의 노크 끝에 문이 열렸어요. 도윤은 또다시 웃었죠. 무슨 일이시죠? 그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한 사람처럼. 도윤은 연행되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형사차 안은 조용했죠? 차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도현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인간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눈빛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스스로의 완벽함을 믿는 듯한 차가운 확신만 있었죠. 조사실 불빛이 켜졌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목엔 수갑이 걸려 있었어요. 도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당신의 DNA가 피해자 몸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그럴 리가요? 씻었는데 그 말이 방 안을 얼려버렸어요. 도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의 웃음은 비정상적인 평온함으로 번졌어요. 민호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형사님, 침대에서도 동일한 시료가 검출됐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내가 직접 오려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백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치 아무 일 아닌 듯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도현은 조용히 녹음기를 켰어요. 그날 밤 조사실 밖에서 비가 내렸어요. 형사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어요. 민호가 중얼거렸죠. 이 인간 후회가 없어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이 천천히 공기를 갈랐어요. 이틀 뒤 검찰 송치가 이뤄졌어요. 언론은 서초 오피스텔 살인 사건이라 썼죠. 도윤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어요. 그 표정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괴물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빛이 꺼졌어요.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그 복도의 불빛은 떨리고 있었죠. 도현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사건의 기록은 완결됐지만 마음속의 무게는 내려놓을 수 없었죠. 그는 서류 위에 남은 커피 자국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마치 사건의 잔재처럼 지워지지 않았어요. 완벽한 범죄란 없군요. 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마치 그날의 복도 소리처럼 들렸죠. 민호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주가 회복 중이라는 보고를 들었죠. 병실 안의 공기는 정적이었어요. 민주의 눈동자는 멀리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형사가 들어오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끝난 건가요? 그 물음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잡았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준 덕분에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아닌 고요한 안도였죠. 민주는 창문 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변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 문이 열리는 환청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그 사람 얼굴이 아직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식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죠. 사람의 기억은 때때로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되니까요. 도윤은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차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을 천천히 바라봤죠. 그는 감정이 없었어요. 창살에 비친 얼굴은 비정한 정적만 남아 있었어요. 수갑이 손목에 닿는 쇠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죠. 그 리듬은 마치 스스로에게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씻었는데 그 말이 다시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재판정은 조용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단단한 망치 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울렸어요. 서연의 가족은 흐느꼈어요. 민주의 손끝이 떨렸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미소만 남았어요. 마치 자신이 끝내 이긴 사람처럼. 그날 밤 도현은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한참을 멈췄어요. 악은 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군.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어쩐지 복도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그날 이후 그는 불면에 시달렸어요. 자정이 지나면 늘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민주는 서연의 유품을 받았어요. 반지와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 마지막 장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세상엔 선한 사람만 있다고 믿고 싶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그래, 우리는 기억해야 해.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번졌어요. 도현은 다음 사건의 파일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서초동 오피스텔의 복도가 떠올랐어요. 그 복도의 형광등이, 그 떨림이, 그 냄새가. 사건은 끝났지만 흔적은 남았어요. 그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꿨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악의 잔향이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건물을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여기서 그 일이 있었대.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피스텔의 복도엔 새로 바꾼 조명이 달렸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불빛은 떨렸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퍼졌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끝내 웃지 못했어요. 라디오 스튜디오에 불이 켜졌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며 흘렀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어두워질 수 있을까? 마이크 너머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어요. 기억하세요? 그 어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방의 미소 속에도 있을 수 있죠. 조명이 꺼졌고 어둠이 남았어요. 다크한 나이트메어의 시간은 그렇게 끝났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